고립된 패배자, 막다른 직업에 다니던 그는 심장마비로 죽고 신과 같은 힘을 가진 귀족의 아들로 환생한다. 아르는 일본에서 평범하고 못생긴 패배자로 지내며 지루한 직장에서 일하다가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심장마비로 즉사하게 된다. 다음 순간 그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눈을 뜨게 되고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을 보며 아름다운 여성의 얼굴을 바라본다. 처음에는 병원에 있는 줄 알았지만 방 안을 떠다니는 날아다니는 개와 함께 다가오는 하녀가 금발머리의 그를 축하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때 아르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이 세계의 어린아이로 환생했음을 깨닫게 된다. 문제없이 3년이 흐르고 그는 읽고 쓰는 법을 배우며 이 세계에 대한 엄청난 양의 지식을 얻는다. 그가 살고 있는 왕국의 이름은 썸머포스 왕국이며 이곳은 한 왕국이 전쟁을 일으켜 대륙을 정복하기 전에는 7개의 서로 다른 왕국으로 나뉘어 있었다고 배운다. 그 왕국 안에서 그는 람버그라는 작은 마을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다. 그는 또한 이 세계에서 마법이 사용된다는 것을 배우고 그것이 그를 가장 흥분시킨다. 하지만 어린 나이 때문에 마법을 배우는 것은 여전히 그의 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거대한 저택에 살고 있으며 그의 모든 필요를 항상 돌봐주는 여러 명의 하인이 있고 집안 요리사가 매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매우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다른 점은 아무도 모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 그는 모든 가정 경비원들과 군인이 되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훈련을 받는 훈련장으로 내려갑니다. 창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애쓰는 한 남자가 엉망이 되는 것을 보자 그는 자리에 앉습니다. 모두 그를 보는 것을 매우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아르스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의 능력치를 보여주는 특별한 능력을 사용합니다. 그는 그 남자가 창과 칼의 D급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궁술에는 B급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는 즉시 그에게 달려가 활과 화살을 사용해 본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 남자는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궁술은 겁쟁이와 여자들이 하는 것이라고 비웃습니다. 아르스는 그에게 꼭 한번 활과 화살을 써보라고 말하고 그 남자는 시도하기조차 거부할 뻔했다. 하지만 아르스가 미래의 영주였기 때문에 그는 그의 명령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활을 집어들었다. 그는 화살을 쏘았고 모든 이의 놀라움 속에 그 화살은 첫 시도에서 정확히 중앙을 맞췄다. 모두는 이것이 우연이라 생각했고 그 남자는 화살을 계속 쏘기 시작했지만 그의 모든 샷이 목표를 맞히는 것을 보고 활쏘기에 대한 그의 타고난 재능을 깨닫게 된다. 그는 아르스에게 감사하며 모두가 그 루저가 활쏘기에 능할 것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묻기 시작한다. 하지만 아르스는 자신의 능력을 밝히고 싶지 않아 본능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기술의 유일한 문제는 그가 자신의 능력치를 볼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그를 조금 슬프게 하지만 그는 집으로 돌아간다. 나중에 식탁에 앉아 그는 무서운 아버지 맞은편에 앉아 자신의 능력치를 확인해 보았고 모든 능력이 A랭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혼자서도 10B랭크 검사를 모두 물리칠 수 있을 만큼 강하다. 아빠는 그 패배자에게 양궁을 해보라고 했는지 묻는다. 아르는 솔직하게 그렇게 했다고 대답하고 아빠는 단순히 미래의 영주가 재능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좋다고 말해준다. 저녁 대화 이후 아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통치하는지에 대해 더 배우기 시작하고 현실 세계가 얼마나 왜곡되고 잔인할 수 있는지를 깨닫는다. 서머포스 제국의 통치자들은 완전히 부패한 것 같다. 농민과 가난한 사람들이 열악한 생활 조건 때문에 곳곳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반면 정치인들은 경찰 폭력과 다른 비열한 방법을 사용하여 국민에 맞서 싸우고 있어 이 세계는 마치 미국과 같다. 그는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대륙 전체가 내전으로 휘말릴 것이고 아마도 자신의 군대를 전투에 이끌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 생각은 그를 정말로 두렵게 만들며 그는 아직 전사가 아니고 자신 같은 사람이 가족과 람버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을 품는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집을 몰래 빠져나와 마을 시장의 거리를 떠돈다. 하지만 망토를 입고 있어도 사람들은 쉽게 그를 여성으로 알아보고 쇼핑을 하러 나왔는지 묻기 시작한다. 아서스는 그녀를 비웃고 마법의 눈을 사용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찾기 시작한다. 그는 여러 현지인들을 시험해보지만 그들은 모두 미래 전망이 없는 쓸모없는 패배자들이다. 한참 후 그는 마법 능력을 너무 많이 사용해 눈물이 나기 시작하자 앉게 되고 그때 갑자기 소란이 들린다. 문이 벌컥 열리며 인종차별적인 백인 여성이 젊은 남성을 거리로 내던지며 그를 위한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 인종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그를 말킨이라고 부르며 더럽고 역겹다고 주장하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는 갑자기 그들에 대해 책에서 읽었던 기억이 떠오르는데 그 책에는 이 사람들이 먼 대륙에 속하며 소모포스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렸다고 적혀 있다.
그 젊은 남자는 단순히 배고프고 무기력하게 땅에 앉아있을 때 아서스가 그에게 다가가 빵 조각을 건넨다. 이것은 자신을 레이라고 소개하는 남자를 놀라게 하고 근처에 서 있는 사람들은 왜 미래의 영주가 말킨을 도우려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처음에 레이는 회의적이지만 천천히 빵을 받아들여 배고프게 먹기 시작하고 아르는 그의 마법의 눈으로 그의 스탯을 확인합니다. 그의 절대적인 놀라움 속에 이 남자는 A와 S등급의 스킬을 여러 개 가진 완전한 유능한 인물로 밝혀지며 이는 그의 강력한 아버지인 레이븐 경을 떠올리게 하고 이 남자가 이 왕국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 중 하나가 될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의 눈은 반짝이기 시작하지만 레이는 그를 기괴하게 느끼고 감사 인사를 한 후 떠나기 시작합니다. 미래의 영주는 그를 따라 골목으로 들어가고 레이는 그에게 혼자 두라고 하지만 아르는 마침내 자신이 로반트 경의 아들이라고 밝히고 그의 경호원으로 일할 것을 제안하며 맛있는 음식을 약속하며 뇌물을 제공합니다. 레이는 결국 동의하고 둘은 아르스의 집으로 돌아가 식탁에 앉아 놀라운 요리가 아르스 앞에 놓이자 그는 행복하게 레이를 바라보지만 인종차별적인 하녀가 그에게 오래된 접시와 콩을 가져다 준 것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미래의 영주와 같은 음식을 말킨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말하고 집사는 그가 음식을 다 먹자마자 나가라고 합니다. 아르는 이 나라의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각한지 믿을 수 없지만 백인 미국 소녀와는 달리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고 의자를 레이 옆으로 끌어당겨 함께 먹자고 제안합니다. 하인과 집사는 개입하려 하지만 아르스는 레이가 그의 손님이라며 입을 다물라고 말합니다. 하인은 즉시 더 맛있는 음식을 서빙하고 레이는 기꺼이 그것을 먹습니다. 그 후 레이는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키워준 용병단에서 일했었다고 밝히고 최근 전투에서 그들 모두가 죽어 이차갑고 무자비한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고 말합니다. 아르스는 그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레이를 아버지의 방으로 데려가 그를 자신의 경호원으로 고용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의 인종차별적인 아버지는 레이를 한번 보고 허락을 거부하며 말킨은 쓸모가 없고 진정한 능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아르스는 아버지에게 맞서 레이가 대륙의 어떤 평범한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아버지는 그에게 기회를 주기로 동의합니다. 그는 레이가 자신과의 전투에서 이겨야 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르스는 아버지가 완전히 괴물 같고 대륙에서 가장 뛰어난 검객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알기에 두려워합니다. 그는 공정한 경기가 아닐 것이라고 말하려고 하지만 아버지는 그를 무시하고 훈련장으로 걸어가기 시작한다. 그는 나무검 한 쌍을 요청하고 경비원들과 다른 사람들은 레이를 M자로 부르기 시작한다. 레이브는 레이가 정해진 시간 내에 자신에게 단 한 번의 타격이라도 성공하면 경비원으로 고용할 것이라는 규칙을 말한다. 하지만 그가 할 수 없다면 그는 떠날 것이다. 타이머가 설정되고 전투가 시작되며 레이는 레이븐의 강력한 공격을 피하지만 나무 검으로도 그 공격이 자신을 죽일 수 있었음을 깨닫는다. 레이븐은 다시 한번 공격하지만 레이가 막아내고 그는 이 영주가 얼마나 강하고 빠른지 아직도 믿을 수 없다. 빅 데디는 계속 공격을 이어가고 레이는 단순히 맞고 방어하지만 이는 아르스를 두렵게 만들고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영주에게서 단 한 번의 공격도 견딘 적이 없기 때문이다. 레이브는 공격을 전부 쏟아붓고 레이의 어깨를 가격하여 그를 땅에 무너뜨린다. 하지만 모두의 놀라움에 그는 다시 일어나고 전력을 다하기로 결심한다. 그의 표정이 진지해지자 그는 반격을 시도하는 레이븐에게 달려든다. 하지만 레이는 피하고 그 아래로 미끄러져 지나가며 뒤에서 공격을 가한다. 태양의 빛을 이용해 영주를 눈멀게 한다. 그 이후에도 레이븐은 공격을 막아낸다. 하지만 영주에게 공격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레이가 리듬을 타고 있을 때 레이븐은 시간이 다 되었다고 말하지만 레이가 그에게 실제로 타격을 가하기까지 가까이 간 적이 없다며 승리를 허락하기로 한다. 아르스는 기뻐하며 레이를 축하하고 그의 아버지는 아르스가 또 다른 재능 있는 인재를 발견한 것을 칭찬하며 그가 정말로 신의 재능을 가진 것 같다고 말한다. 그 외에 경비원들과 병사들은 레이를 둘러싸고 그에게 팁을 요청하며 함께 훈련해달라고 애원한다. 그날 늦게 레이는 가정의 수용됨을 상징하는 드레스를 입고 아르스에게 충성을 맹세하기 위해 무릎을 꿇는다. 레이가 아르스와 함께 일하기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고 처음에는 다른 일꾼들이 그의 피부색 때문에 다소 인종 차별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점차 모두 그를 좋아하게 되었다. 그는 군인들과 함께 스파링하고 기술을 더 잘 연마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르스 튜더에게 수업을 듣기 시작한 이후로 그의 지능은 급격히 상승하여 현재 집안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레이는 한때 그를 싫어했던 하인들을 매료시켰고 이제는 그의 예의 바른 태도와 잘생긴 얼굴 덕분에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레이와 아르스는 함께 공부 세션을 시작하여 이 대륙의 역사와 각 지역의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해 읽고 있습니다. 그들은 썸머포스 왕국이 과거에 얼마나 강력한 세력이었는지에 대해 읽었습니다. 그 왕국은 분명히 가장 강력한 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에 따르면 왕국은 심각한 쇠퇴 상태에 있으며 옛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인 새로운 왕은 겨우 8살에 불과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현재 모든 권력은 어린 왕을 둘러싼 정치인들의 손에 있으며 그들은 왕을 이용해 최대한 많은 권력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제대로 통치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전국적으로 여러 반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지역의 영주들과 공작들은 왕국을 무시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만의 개인 군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르스는 그들의 카운티가 지금까지 어떤 반란도 겪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지만 아버지가 매일 훈련을 하고 더 많은 병사를 모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가까운 미래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전쟁이 일어날 경우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레이처럼 재능 있는 사람들을 더 찾기로 결심한다. 그가 전쟁이 일어나기를 결코 원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아르스는 레이에게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디서 처음 터질 것 같냐고 묻고 레이는 의심의 여지 없이 그들은 그들의 영주가 매우 늙고 허약한 인근 카운티가 될 것이라고 답한다. 그에 따르면 영주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으며 전쟁은 계승 문제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레이는 영주에게 두 아들이 있으며 기술적으로는 큰 아들이 그 자리를 물려받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모두가 아는 것처럼 작은 아들이 더 능력이 뛰어나고 더 나은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한다. 계승 갈등이 영주가 죽기 전에 해결되지 않으면 두 형제는 서로 싸우게 되고 전체 왕국은 어느 편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아르스는 그의 아버지가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인지 묻고 레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법에 따라 정당한 상속자인 큰 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대답한다. 아르스는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만약 잘못되면 아버지가 다칠까 걱정한다. 레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입장을 강화하고 안전을 증가시킬 수 있는 뛰어난 인재를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아르스는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두 사람은 인재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근처 마을로 들어갈 준비를 한다. 앞마당을 지나가던 중 레이븐이 그들을 멈추고 좋은 마법사를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좋은 마법사는 잃어버린 전투에서 승리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아르스는 아버지가 마법 재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아버지는 아르스에게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 마법의 보석을 주었지만 아르스는 마법에 대한 적성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고 아버지는 다시 시도해보라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작은 카운티를 떠나 훨씬 더 큰 근처 마을로 떠난다. 여기 사람들은 고향의 사람들보다 더 부유해 보인다. 아르스는 언젠가 자신의 카운티도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레이에게 이야기하고 레이는 단순히 미소 지으며 아르스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인재를 찾기 시작한다. 안타깝게도 그는 평균 이상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지 못하고 피곤해져서 잠시 앉아 쉬기로 한다. 레이는 그 마을에 5만 명이 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을보다 10배나 많은 인구가 있으니 분명 누군가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넓은 거리를 걷다가 아르스는 갑자기 작은 골목에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밖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이렇게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있는 대도시에서 이런 빈곤을 볼 줄 몰라서 놀랍니다. 레이는 그에게 인생의 교훈을 주며 부유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는 아르스가 자신의 마을을 이렇게 대도시처럼 만들고자 하는 꿈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조금 후 그들은 주요 시장에 들어서고 아르스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판매되고 있는 많은 물건들을 발견합니다. 갑자기 그는 한 남자가 다른 대륙에서 수입한 드래곤 알을 판매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듣고 아르스는 즉시 원하는 때마다 탈 수 있는 애완용 드래곤을 가질 수 있는 생각에 매료됩니다. 그는 즉시 판매자에게 가격이 얼마인지 묻고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판매자는 이 매우 희귀한 알을 각각 은 1개에 판매하겠다고 답합니다. 아르스는 즉시 그에게 3개를 사겠다고 말하고 돈을 꺼내기 위해 가방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레이가 그를 밀쳐내고 판매자의 목에 단검을 대자 그는 판매자에게 귀족의 위조품을 팔다니 죽어 마땅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판매자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대답한다. 레이는 지난 1년 동안 공식적으로나 합법적으로 이 알들을 수입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다른 대륙에서의 수입이 금지되었으니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이 물건들이 불법으로 밀반입되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드래곤 알은 극히 희귀한데 어떻게 그 같은 하찮은 바보가 이렇게 많은 알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는 이 거짓말쟁이의 공기를 없애기 위해 준비한다. 아르스가 그를 멈추게 하자
레이는 즉시 정신을 차리고 아르스에게 사과하며 어떤 처벌도 받아들이겠다고 한다. 하지만 아르스는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나중에 그들은 점심을 먹으러 앉습니다. ARS가 가판대에서 디저트를 사기로 결정했을 때 놀랍게도 소매치기가 ARS에게 부딪혀 그의 돈주머니를 훔쳐 달아납니다. 레이는 즉시 ARS를 잡고 군중 속으로 위빙하는 도둑을 쫓아달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레이는 망토를 잡아당겨 푸른 머리의 소녀를 드러냅니다. 그 소녀는 골목으로 서둘러 들어가고 레이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소녀가 몇몇 깡패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중 한 명이 그녀를 때리자 ARS는 그들을 막으려 하지만 리더가 그에게 화를 내며 주먹을 날리려 하자 레이는 즉시 그의 팔을 잡고 배를 가격합니다. 그를 기절시킵니다. 다른 두 남자가 공격하려고 달려들지만 레이는 그들을 신속하게 제압하며 땅에 쓰러뜨리고 도망치게 합니다. ARS는 그의 마법의 눈을 통해 그 소녀를 바라보며 이 젊은 여성이 S급 마법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냅니다. 그녀의 놀라운 마법 능력치를 보고 눈을 의심한 그는 즉시 그녀에게 자신의 신하가 되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레이는 그녀가 도둑이라고 말하지만 아르스는 아랑곳하지 않고 급여와 좋은 음식으로 편안한 삶을 약속합니다. 그 소녀는 아르스를 내려다보며 그와 같은 버릇없는 귀족 아이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겠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모든 귀족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여 자신의 금고를 채우는 악당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녀 자신도 귀족의 노예로 끌려갔지만 도망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녀를 되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르스는 그녀에게 설득하려 하며 뛰어난 마법사가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소녀는 자신은 마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레이는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소녀에게 돈주머니를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소녀는 아무 말 없이 돌려줍니다. 갑자기 많은 어린아이들이 골목으로 들어와 소녀 주위에 모여드는데 알고 보니 그녀가 이 고아들을 돌보고 먹을 것을 주고 있었습니다. 아르스는 안쓰러워하며 그녀에게 주머니를 건네주고 저녁이 되자 곧 그곳을 떠난다. 그날 밤 늦게 아르스는 발코니에 앉아 다시는 그런 재능을 가진 아이를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 아이들이 도둑 소녀를 찾으며 울고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듣는다. 그들은 즉시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러 가고 아이들은 3명의 남자가 샤르를 공격해 데려갔다고 울면서 이야기한다. 한편 샤르는 도시의 다른 쪽으로 끌려가고 폭력배들은 노예상 앞바닥에 그녀를 내던진다. 그들은 샤르를 때리기 시작하지만 그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모든 고통을 참아낸다. 노예상은 샤르의 얼굴을 사려는 변태 귀족이 얼굴이 예쁜 상태로 남기를 원하기 때문에 폭력배들에게 그녀의 얼굴을 조심하라고 말한다. 폭력배들은 조심하겠다고 약속하지만 그중 한 명이 아르스가 준 돈 주머니를 발견하고 그것을 빼앗아 돈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된다. 갑자기 샤르는 일어나 폭력배로부터 주머니를 낚아채 도망치려 한다. 하지만 깡패들이 더 빨라서 다시 그녀를 잡고 바닥에 눕힙니다. 노예상은 그녀에게 운명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설령 탈출하더라도 비참한 삶을 살며 끊임없이 도망치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가 그녀의 의지를 더 꺾기 전에 문이 격렬하게 열리고 문을 지키던 남자가 다치고 레이가 방에 들어와 첫 번째 주먹을 맞고 다음 2명의 깡패를 아주 쉽게 제압하며 상인 옆에 서 있는 남자에게 칼을 던집니다. 노예상은 즉시 모두에게 멈추고 이야기하자고 말하지만 아르스가 방으로 달려들어 샤르가 괜찮은지 묻습니다. 소녀는 그가 여기에 있는 것을 보고 놀라는 것 같고 노예상은 이 아이가 말하는 방식으로 보아 귀족임을 깨닫습니다. 노예상은 차분하게 무엇을 도와줄 수 있냐고 묻고 아르스는 즉시 소녀를 풀어주라고 대답합니다. 노예상은 이 지역에서는 노예를 파는 것이 완전히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아르스는 그런 건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샤르가 그에게 자신을 구하고 싶으면 도망치라고 말하자 그는 그녀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녀의 포부가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는 그녀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잃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모든 사람은 바라볼 수 있는 희망과 미래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푸념하기 시작하고 이에 노예상인은 매우 재미있어하며 웃기 시작한다. 노예가 바랄 수 있는 유일한 미래는 좋은 주인을 존경스럽게 섬기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아르스는 화가 나서 그에게 웃지 말라고 하며 어른들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녀가 미래에 무엇을 하고 싶어 할지는 그녀가 결정할 일이지 그와 같은 비열한 노예상인이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샤르는 이 연설에 깊은 감동을 받으며 자신이 마지막으로 울었던 순간을 기억할 수 없다는 생각에 잠긴다. 어릴 적부터 그녀는 혼자서 삶을 헤쳐나가야 했고
비 오는 날과 겨울 동안 어두운 골목길에서 지내며 훨씬 더 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도둑질을 해야 했고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이나 다른 누구도 부양할 수 없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일어서는 모습을 보니 감정이 북받쳐 눈물이 그녀의 뺨을 따라 흘러내리기 시작한다. 그러나 노예상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아이가 귀족이기 때문에 매우 존경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지금 아무런 이유 없이 사업을 방해하고 있고 너무 일찍 깨어있는 척을 하고 있어 몇몇 깡패들이 계단을 내려와 그들 주위에 모여들자 그는 그들을 해치겠다고 위협한다. 하지만 아르스는 그저 레이를 바라보는데 레이는 모든 것이 통제하에 있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깡패 중 한 명이 아르스에게 쏴 죽이라고 말하는데 그는 시끄러운 아이들을 싫어한다며 그러자 레이가 그의 목을 잡고 공중으로 들어올린 후 바닥에 내던진다. 그리고 아르스경을 험담한 것에 대해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이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모두에게 말한다. 그가 단검을 꺼내자 불량배 한 명이 병을 깨뜨리며 레이가 혼자이니 모두 그를 에워싸라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효과가 없는데 레이는 우아하고 정확하게 모든 공격을 피하면서 몇몇의 배를 베고 다른 한 명에게 칼을 던진다. 그가 계속하기 전에 깡패 중 한 명이 뒤에서 칼로 그를 잡지만 레이는 그를 바닥에 내던져 노예상인을 놀라게 하고 그는 마법사들을 부른다. 두 마법사는 즉시 기본 화염 마법을 외우며 레이에게 발사하지만 레이는 가볍게 마법을 베어내고 그들을 흠씬 두들겨 팬다. 노예상은 이제 완전히 공포에 질려 마지막 카드를 꺼내는데 거구의 사내가 위층에서 맥주를 들이켜며 내려온다. 그는 소란의 이유를 묻고 노예상은 상황을 설명하는데 그 말을 들은 사내는 화가 나서 그들을 내쫓을 채비를 한다. 샤르는 아르스에게 이 남자가 큰 문제이며 도망쳐야 한다고 말하지만 아르스는 그의 능력치를 확인하고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레이는 샹들리에에 매달려 첫 공격을 가볍게 피한 후 뛰어내려 그의 얼굴을 발로 차버린다. 그 남자는 화가 나서 레이를 잡으려 달려들지만 레이는 너무 강하고 싸움 실력이 뛰어나 곧바로 정확한 어퍼컷으로 그 뚱보를 날려버린다. 노예상은 이제 완전히 겁에 질려 그들이 하는 짓이 불법이라고 말하지만 아르스는 동전으로 가득 찬 주머니를 꺼내 그 여자를 사겠다고 말한다. 노예상은 이미 그 여자를 다른 귀족에게 팔았다고 주장하지만 레이는 그들이 어쨌든 그 여자를 데려갈 것이며 노예상은 돈을 받을지 아니면 돈 없이 다른 귀족과 싸울지 선택하라고 말한다. 노예상인은 이 위협에 결국 굴복하고 돈을 받아들이며 샤르를 아르스에게 합법적으로 판매합니다. 그들이 노예상의 사무실을 나설 때쯤 이미 아침이 되었지만 어디로 가기도 전에 샤르는 그들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그들을 언덕으로 데려가고 아르스는 걷는데 힘들어하며 나와 꼭 닮은 모습이지만 결국 정상에 도달해 마을의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보게 됩니다. 그녀는 이것이 기분이 우울할 때마다 오는 비밀 장소였으며 감사의 표시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아르스는 멋진 경치를 감상하는 동안 레이는 그녀에게 마법이 얼마나 강한지 시험해 볼 수 있도록 마법 목걸이를 건넵니다. 그녀는 목걸이를 목에 걸고 자신은 마법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마법이 없을 것 같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주문을 외우는 순간 거대한 만화의 물결이 그녀에게서 솟아오르며 하늘에서 폭발하는 거대한 불덩이를 만들어내고 마을의 모든 사람들, 아르스와 레이도 놀라게 됩니다. 그 후 그녀는 고아 아이들과 다시 만나고 떠나기 전에 곧 방문할 것을 약속하며 아르스의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마침내 돌아온 후 아르스는 그의 아버지를 만난다. 아버지는 처음에 아르스가 새 식기세척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아르스는 그녀가 훌륭한 마법사이며 전장에서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하지만 아버지는 그녀를 거부하며 여자는 주방에 있어야지 전장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녀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샤르는 하늘에 강력한 불꽃을 쏘아 올리고 이를 목격한 레이브는 즉시 무너져 내리며 그녀를 류벤트 가족으로 환영하고 모두 안으로 들어가 다음날 펼쳐질 모험을 준비한다. 샤르를 자신의 하인을 모집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고 그동안 아버지는 여러 차례의 크고 작은 전투에 참여하여 모두 쉽게 승리했다. 지속적인 전쟁으로 인해 대륙 전체의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아버지의 놀라운 전술 덕분에 이 지역 군인들의 사기는 매우 높으며 또한 전장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아름다운 여성으로 성장한 샤르 덕분이다. 누구도 한 명의 마법사가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믿지 않았고 그 이후로 레이브는 더 많은 마법사를 그의 지도 아래 모집하기 시작하여 그들의 상비군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더욱이 아르스는 이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쌍둥이인 2명의 동생이 있다. 그는 그들의 능력치를 확인했고
비록 그들이 지금은 매우 어리지만 S급 능력이 몇 개 있다는 것을 보았다. 아르스는 그 이후로 더 많은 인재를 찾고 있었지만 한동안 운이 없었다. 하지만 레이가 그에게 꽤 능숙한 두 사냥꾼 형제에 대한 정보를 찾았다고 말한다. 아르스는 즉시 흥분하며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능력이 진짜인지 확인하자고 한다. 조금 후 그는 레이와 함께 숲속에 있는 사냥꾼들이 사는 작은 오두막을 찾으러 나가다가 나뭇가지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 샤를 만난다. 아르스는 그녀에게 최근 이 숲으로 이사온 몇몇 사냥꾼에 대한 정보를 얻었고 그들을 만나러 가는 중이라고 말한다. 샤는 오늘 하루 시간이 있으니 그를 호위하여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말하며 만약 사고가 나면 그를 2개의 에어백 사이에 두어 보호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자 레이는 질투하며 아마 그녀가 걸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며 말이 너무 많은 무게에 지쳐 있다고 한다. 샤는 자신이 전쟁에서 싸우고 성과를 내왔으니 그에게 좀 존경을 보여주라고 말한다. 두 사람이 말다툼하는 사이 덤불이 우르릉거리며 어디선가 멧돼지가 나타나 말을 놀라게 했지만 곧 화살에 맞아 쓰러졌다. 갑자기 두 남자가 숲에서 나와 사냥에 성공했다며 기뻐했다. 그들은 갑자기 손님들을 보고는 깜짝 놀라 다가와서 주변에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며 안부를 물었다. 아르스는 괜찮다고 말하고 그들이 최근에 이곳으로 이사온 사냥꾼 형제인지 물었다. 형제는 최근에 이사 왔다고 대답했고 아르스는 재빨리 그들의 능력치를 확인했는데 꽤 괜찮은 수치였다. 평균 이상의 능력치였지만 엄청난 수준은 아니었다. 형제들은 그를 집으로 데려갔고 아버지는 사냥한 고기로 푸짐한 식탁을 차려 대접하며 영주의 아들이 방문할 줄 몰랐다며 부족한 대접을 사과했다. 아르스는 기쁜 표정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샤르가 자신을 멈출 수 없고 잔치에 즐거워하는 동안 아버지가 아르스에게 그가 여기 온 이유를 묻고 아르스는 그의 아들이 뛰어난 사냥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다고 답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분석한 후 그는 그들이 레반트 카운티 군대에 합류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고위 군인이 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믿기지 않을 만큼 행복합니다. 아르스가 막내 아들에 대해 묻고 있는 동안 샤르는 작은 소년이 빵 조각을 훔치려 하다가 조용히 도망치려는 것을 발견하지만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제대로 자기소개를 하라고 말합니다. 아르스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지만 어쨌든 그의 능력치를 확인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가 다음에 보는 것은 그의 머리를 완전히 날려버립니다. 그 아이는 100 이상의 지능을 가지고 있으며 S랭크 전술가입니다. 그는 기침을 하며 음료수를 쏟고 이 정도의 지능은 전설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왕국 전체에서 그보다 똑똑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이에게 사과하며 그의 형과는 달리 로즈는 꽤 서투르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아르스는 그를 바라보며 별빛 같은 눈을 빛내며 로즈를 자신의 부하로 만들고 싶다고 주장한다. 이 말에 노인과 그의 아들들은 믿을 수 없다는 충격에 빠진다. 아버지는 아르스에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하며 로즈는 그저 성가신 존재일 뿐이라고 하지만 아르스는 아이에게 다가가 신나게 부하가 되어 그를 위해 일하고 싶냐고 묻는다. 아이의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올라 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무기를 강제로 쥐어주고 전투에 나가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울기 시작하고 즉시 거절하며 쉽게 죽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버지는 귀족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를 꾸짖지만 로즈는 그저 도망쳐서 자신의 방에 숨는다. 아르스는 계속해서 거절당해서 슬프지만 아버지는 아르스에게 사과하며 로즈는 별로라고 주장한다. 로즈는 아버지가 죽은 이후로 혼자 방에 틀어박혀 있고 형들과 달리 활쏘기나 장작 패기를 연습하지 않아서 나쁜 사냥꾼이 되었다고 한다. 아르스는 아버지에게 힘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형들과 달리 자신은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어 훌륭한 전략가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아르스는 물러서지 않고 노인에게 한 번 더 설득해보겠다고 말한다. 그는 방에 들어가 책을 읽고 있는 어린 소년을 발견하지만 아르스를 보자마자 다시 울기 시작한다. 아르스는 그를 진정시키려 하며 절대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지 묻는다. 아이는 엄마가 책을 읽어주곤 했지만 이것이 유일한 책이라 엄마를 떠올릴 때마다 읽는다고 대답한다.
아르스는 거래를 더 좋게 하기로 하고 자기 집에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책이 있는 거대한 도서관이 있다고 약속한다. 이 말에 어린 소녀는 마음이 끌리지만 책 한 권을 가져가도 되는지 묻고 아르스는 동의한다. 그날 후에 그들은 세 형제와 함께 저택으로 돌아오지만 로즈는 착한 아이가 자신과 놀려고 하자 곧바로 울기 시작한다. 아르스는 샤르에게 형들에게 이곳을 둘러보게 하라고 부탁한다. 그가 로즈를 자신의 도서관으로 데려가는 동안 소녀는 그곳의 책의 수에 매료되어 책을 꺼내기 시작하고 아르스는 자신도 공부해야 한다며 나중에 만나자고 한다. 몇 시간이 지나고 아르스는 갑자기 깨어나서 공부하는 동안 잠이 들었던 것을 깨닫는다. 그는 로즈가 도망쳤을까 두려워하며 즉시 아래로 달려가지만 도서관에 들어서자 로즈가 많은 책에 둘러싸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레이는 아르스에게 이 소년이 놀랍다고 말하며 그는 새로운 단어를 즉시 배우고 매우 깊은 사고 과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아르스는 자신의 스탯을 확인하는데 이미 많이 증가한 것을 보게 되며 이는 정말 놀랍다. 마침내 형들이 도착하여 로즈가 책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비웃기 시작하는데 그는 책을 읽을 수도 없다. 아르스는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사냥꾼들은 그들의 어머니를 제외하고는 말한다. 누구도 읽는 법을 알지 못했으니 그들은 사냥꾼이었고 로즈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들려준 이야기만 들었지만 그녀는 그에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로즈가 드디어 깨어나고 아르스가 그가 어떻게 읽는 법을 배웠는지 묻는다. 로즈는 어머니가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을 책의 모양과 맞추며 읽는 법을 배웠다고 대답한다. 이 이야기는 형제들을 정말 놀라게 했고 그들은 그 일이 있었을 때 로즈가 겨우 2살이었다고 말한다. 그럼 어떻게 기억할 수 있냐고? 그러나 로즈는 자신이 태어난 날부터 모든 것을 기억한다고 폭탄 발언을 한다. 다음 날 아르스는 로즈의 자신감을 높이기로 결심하고 활 쏘기만이 사냥의 방법이 아니며 덤 만드는 법도 배울 수 있다고 말한다. 로즈는 이미 그것에 대해 생각해봤지만 자신감이 없었다고 대답한다. 그래서 아르스가 그에게 시도해보라고 말합니다. 잠시 후 노인이 정글에 도착했지만 가운데에 큰 덫이 있는 것을 봅니다. 형들이 신나게 그에게 로즈가 혼자서 이 덫을 만들었다고 말하며 이미 많은 멧돼지들이 그 안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로즈는 수컷 멧돼지가 노란색에 화가 난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 색으로 매달린 문을 칠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멧돼지가 그것을 쳐서 안에 갇히게 됩니다. 게다가 그는 경계에 특별한 약초를 걸어 두어서 암컷과 새끼들이 그 식물의 냄새를 싫어하기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새끼들을 과도하게 사냥하지 않게 되어 그들의 개체수가 줄어들고 멸종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승인을 바라며 신나게 그를 쳐다보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더욱 슬퍼지게 됩니다. 그날 밤 그는 혼자 방에 앉아 어머니의 죽음을 자책합니다. 그가 태어난 후 어머니가 아프셨기 때문입니다. 형들과 아버지가 술을 마시려고 지붕에 올라가는 소리를 듣고 방에서 혼자 울고 있습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왜 로즈에게 그렇게 엄격했는지 묻고 아버지는 사냥을 못해서 항상 엄격했던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며 울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로즈가 자신을 미워하게 만들기 위해 지금처럼 차갑게 대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필요 없다고 느끼고 아스경의 곳으로 가서 능력을 인정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즈는 이 모든 것을 듣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스는 로즈가 절대 따라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형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어린 로즈는 커다란 가방을 들고 뛰쳐나왔습니다. 로즈는 아버지를 절대 미워할 수 없다고 말하며 위대한 사람이 되어 아버지 곁으로 돌아와 함께 살겠다고 약속합니다. 아버지는 울기 시작하고 마침내 형제들은 젊은 영주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앞으로의 모험을 기다리는 그의 신하가 됩니다. 3년이 더 지나고 아르스가 9살이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가 병에 걸린다. 아르스는 아버지에게 전쟁의 군을 이끌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아버지는 거절한다. 1년 전 미션 공작이 노쇠로 세상을 떠났고 그의 막내 아들을 후계자로 지명했다. 하지만 형은 유언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동생이 새로운 공작이 되기 위해 조작했다고 비난했다. 형이 최근 전쟁에서 큰 업적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많은 귀족들이 그의 후계 전쟁을 지지했다. 이로 인해 미션은 내전으로 둘로 나뉘었고 인근의 세이츠 공국이 이를 기회로 침략하게 된다. 상황이 더욱 긴장된 가운데 아르스는 전쟁에 나가야 한다고 믿지만
아버지는 그의 약혼자가 여기 오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한다. 아르스는 약혼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경악하고 아버지는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약혼을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잊었나 보다고 언급한다. 그는 아들에게 약혼녀의 편지를 건네주고 아르스는 즉시 친구들에게 가서 긴급 상황을 알립니다. 그는 약혼녀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당황하고 있으며 이제 그녀가 그를 방문하러 온다고 합니다. 하녀가 즉시 그에게 약혼녀가 이미 문 앞에 와 있다고 말하고 아르스는 긴장한 채로 그녀를 맞으러 갑니다. 그의 전생에서는 여자친구조차 없었기 때문에 약혼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 소녀는 자신을 리시아라고 소개하고 아르스는 그녀의 귀여움에 반하다가 그녀의 외교 능력치가 100이고 야망이 80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며 리시아가 착한 소녀인 척하면서 자신의 가족을 장악하려는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에게 미소를 지을 때 그는 갑자기 그녀가 자신의 가족을 장악하는 것을 막는 것을 잊고 대신 그녀에게 빠져듭니다. 그는 그녀를 안으로 초대하고 리시아와 그녀의 집사는 모든 하인들이 그녀를 맞이하기 위해 서두르는 모습을 봅니다. 리시아가 제지하기 전까지 그녀의 집사는 레이를 보고 인종차별적인 태도를 보이려 했다. 레이의 전쟁터에서의 위대한 업적을 알고 있던 리시아는 집사에게 무례하게 대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한다. 집사는 아르스에게 사과하고 아르스는 괜찮다고 말한다. 그 후 하녀들이 리시아에게 환영의 장미꽃다발을 선물하고 리시아는 기쁘게 받는다. 리시아는 집 안을 둘러보며 칭찬하고 그곳의 모든 하인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한다. 아르스는 그녀의 진심을 이해할 수 없어 경외감에 휩싸여 그녀를 바라볼 뿐이다. 곧 저녁 식사를 하게 되고 리시아는 아르스의 얼굴에 소스가 묻었다는 것을 지적한다. 당황한 아르스는 재빨리 닦는다. 리시아가 정말 의사소통을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는 그녀와 수월하게 잡담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좋고 그녀는 정말 귀엽다. 그리고 만약 그가 그녀의 높은 외교력과 야망을 미리 보지 않았다면 그는 이미 그녀에게 사랑에 빠졌을 것이다. 리시아는 그러고 나서 가는 길에 람버그 시를 보았고 그곳이 꽤 활기차 보였다고 말한다. 아르스는 날씨가 맑았다면 그녀에게 그곳을 보여주고 싶었겠다고 말하고 리시아는 곧 날씨가 좋아질 것이라고 한다. 거의 즉시 비가 그치고 구름이 걷히며 햇빛이 비친다. 아르스는 놀라서 리시아에게 혹시 날씨를 조절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녀는 그 주장을 부인하고 여기 오는 길에 구름을 보고 곧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리시아는 날씨가 맑아졌으니 아르스에게 이제 마을을 구경시켜달라고 요청하고 그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 그들은 시장으로 향하고 모든 사람들이 아르스를 인사하며 그와 함께 있는 소녀에 대해 묻는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약혼자라고 소개하고 여성들은 즉시 좋은 소식을 퍼뜨리기 시작한다. 아르스는 곧 두 상인이 싸우고 있는 곳에 도착하는데 그중 한 사람이 다른 상인에게 잘못된 종류의 마법석을 배송했기 때문이다. 아르스는 이 지역의 상속자로서 싸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리시아가 그를 무능력하다고 선언하고 영토를 빼앗을 것이다. 갑자기 샤르가 나타나 두 상인을 한 방에 처치해 조용하게 하자고 제안하지만 리시아는 그녀에게 그럴 수 없다고 말한다. 리시아는 즉시 그녀를 전설의 마법사로 인식하고 그녀의 열렬한 팬이라고 주장한다. 리시아는 샤르에게 아부를 하며 악수를 요청하고 그녀를 설득하는 데 성공한다. 그 후 리시아는 아르스에게 작은 부탁을 대가로 갈등을 처리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아르스가 그녀의 요청에 대해 생각할 새도 없이 말이다. 리시아는 이미 두 상인 앞에 서서 서로 싸우다 얼굴 망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아르스의 약혼녀라고 소개하고 두 남자는 싸움을 멈추고 그녀를 축하합니다. 리시아는 마법석 상인에게 자신의 영토에는 없으니 소리 마법석을 자신에게 팔라고 합니다. 그녀는 또 다른 상인에게 화산이 있는 자신의 영토에서 저렴한 가격에 필요한 불 마법석을 구입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녀는 그것이 그들에게 완벽한 해결책이라고 말하고 이 아이디어를 낸 것에 대해 아르스에게 모든 공을 돌립니다. 상인들은 그녀의 말을 믿고 아르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원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그들에게 거래 내용을 항상 문서로 남길 것을 요청합니다. 모두 흩어진 후 아르스는 리시아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들은 관광을 계속합니다. 그들은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리시아가 이전에 받은 호의를 갚으려 할 때 아르스는 그녀의 호의를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하지만 리시아는 그가 어떤 타입의 여자를 좋아하는지 알고 싶어 할 뿐입니다. 그는 그녀의 진짜 의도를 정말로 이해하지 못해 놀랍니다. 그는 그녀의 지능이 자신의 것보다 훨씬 뛰어난 것을 알고 있지만 그는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리시아에게 정직하고 자신의 의도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미소를 지으며 참고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날 밤, 그들은 즐거운 저녁을 먹고 아르스는 잠자리에 들며 여전히 그의 약혼녀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침대볼을 들추자 라이시아가 숨어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아르스. 하지만 라이시아는 조용히 하라고 한다. 방을 잘못 찾았다고 말하는 아르스에게 라이시아는 일부러 그를 놀래주려고 왔다고 말한다. 그가 정직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했던 대화를 언급하며 자신도 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한다.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차를 따르는 아르스. 라이시아는 그에게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차를 뿜어내며 어떤 의미인지 묻는 아르스. 라이시아는 상대방이 감추고 있는 감정까지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밝힌다. 처음 아르스를 만났을 때 그의 얼굴에서 읽은 감정은 의심이었다고 말한다. 그의 의심을 줄이려고 친절하게 대해봤지만 의심은 더 커졌고 심지어 그에게 솔직하라고 말까지 들었다고 한다. 그녀는 아르스에게 무엇이 의심스럽냐고 묻고 아르스는 모든 문제가 그녀의 상태를 살펴본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그녀에게 솔직해지기로 결심하고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속성을 볼 수 있다고 털어놓는다. 그는 그녀의 높은 외교력과 야망을 보았고 그녀가 보여주는 친절한 행동이 단지 연극일 뿐인지 궁금해졌다. 리시아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녀가 실제로 높은 야망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아르스는 그녀에게 어떤 종류의 야망인지 묻고 그녀는 첫눈에 사랑에 빠질 뛰어난 남자를 찾는 것이 모든 여성의 야망이라고 말하며 얼굴이 붉어진다. 아르스도 얼굴이 빨개지며 그들 사이의 분위기가 어색하게 긴장감이 감돈다. 그는 귀족의 딸로서 리시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남편이 필요하다는 것이 사실임을 깨닫고 작은 영지의 상속자인 자신에 대해 그녀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웃으며 방금 그의 생각을 정확히 읽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 영토가 정말 작고 만약 아르스가 형편없는 사람이라면 그녀는 그와의 약혼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무엇이든 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아르스에게 충격적이지만 리시아는 이제 정말로 그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지금 그들의 가족이 약하지만 아르스에게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다고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그가 약혼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가 진심으로 기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리시아는 그것이 그가 훌륭한 남자라는 충분한 증거라고 주장하며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사랑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아르스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붉어지고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면서 그에게 잘 자라고 인사합니다. 그는 혼자 남자마자 당황하고 리시아의 야망이 정말 귀엽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의 문 밖에서 리시아는 소년의 방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감정을 고백한 대담한 행동에 여전히 혼란스러워하지만 그것에 대해 정말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다음 날, 그녀는 귀족들의 세계가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 찬 더러운 곳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영지로 돌아왔다. 귀족들은 다른 이들을 끌어내리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는다. 리시아는 타인의 감정을 읽는 자신의 능력 때문에 항상 괴로워했다. 그들의 감정은 언제나 불쾌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강하고 번영하는 남자와 행복하게 결혼한 여자를 볼 때까지 자신의 능력을 저주라고 생각했다. 그날, 그녀는 뛰어난 권력과 명성을 가진 남자와 결혼한다면 이 부정적인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녀는 그들의 감정을 읽으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거짓말 기술을 연마하며 강력한 가문과 결혼할 기회를 찾았다. 리시아는 아르스의 가문이 약하고 그가 처음 그녀에게 준 인상도 좋지 않았기에 그와 결혼할 의향이 없었다. 그녀가 무엇을 하든 그는 그녀를 점점 더 의심했지만 그러다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는 행동을 했다. 그들이 시장을 지나고 있을 때 아르스는 그녀의 부드러운 발에 도로가 너무 거칠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그녀의 신발이 아프지 않도록 연고를 가져다 주었다. 그 순간 리시아는 아르스가 믿을 수 없이 친절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가 자신의 백성들로부터 받는 존경과 결합되어 즉시 그를 자신의 이상적인 남자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 순간 그녀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현재 리시아는 아르스가 유능하고 강하지만 동시에 친절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녀는 그것이 그의 약점이 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그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될 사람으로서 그녀는 그들의 행복한 미래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없애겠다고 맹세한다. 첫 만남 이후 아르스와 리시아는 자주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한다. 아르스는 자신의 전생에서 이렇게 여자와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기에 조금 불안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편지에서 그녀와 살짝 플러팅을 할 수 있다.
리시아가 그를 다시 방문하고 꽃을 좋아했기 때문에 꽃씨를 선물한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하고 자신의 고백에 대한 대답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상기시킨다. 아르스는 당황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하라고 말하며 자신이 그를 사랑에 빠지게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한다. 그들은 계속 편지를 주고받고 잠시 전쟁이 멈춘다. 아르스의 아버지도 점점 좋아지기 시작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르스가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전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고 레이븐 경의 건강은 점점 나빠진다. 의사가 그의 방에서 나오고 젊은 아르스에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마음을 준비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한다. 아르스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정말 불안해합니다. 한편 미션의 현 통치자는 미친 왕처럼 등 뒤에서 칼에 찔려 암살당하고 암살자는 도망치려 합니다. 하지만 암살자는 결국 궁지에 몰려 창문으로 뛰어내려 자살합니다. 다음 날 밤, 이 소식은 충신들의 의회 앞에서 편지를 읽은 레이븐 경에게 전해지고 그는 로즈에게 자신의 의견을 묻습니다. 로즈는 지금처럼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고인이 된 영주의 두 아들 사이에 치명적인 전쟁이 불가피하며 그들도 군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레이븐은 상황을 고려하며 이제 미션이 속한 백장령의 백작이 계승 문제에서 한 아들을 선택하여 지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루미 백작은 동생보다 형을 선택할 것입니다. 즉,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들도 형을 지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레이븐이 일어나려는 순간 그는 의식을 잃고 침대에 다시 쓰러진다. 며칠 후 레반트 가문의 소환장이 도착하여 영주가 회의에 참석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아르스는 편지를 읽고 레이에게 그의 아버지가 카운티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하고 레이는 걱정하지 말라고 아르스에게 동의한다. 그는 다음 날 샤르와 함께 카운티 수장과 만나러 떠날 것이라고 말하지만 아르스는 그의 아버지를 대신해 그들도 동행할 것이라고 말한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카나르 카운티에 도착하는데 아르스는 이렇게 큰 곳이 단 한 명의 영주에 의해 지배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놀란다. 그들은 성문으로 걸어가는데 경비원에게 막힌다. 아르스는 레반트 가문을 대표하기 위해 여기 왔다고 주장하며 루미 영주가 보낸 편지를 경비원에게 건넨다. 경비원은 약간 의심스러워 보이지만 그는 즉시 샤르를 불꽃 공주로 레이를 레반트 가문의 저승사자로 인식한다. 경비병은 즉시 그들을 성 안으로 받아들이고 회의실로 안내하기 시작하지만 그들은 결국 루미경의 한 신하인 렌을 만나게 된다. 그는 모든 카테고리에서 평균 이상의 능력을 가진 다재다능한 사람으로 보인다. 그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아버지 대신 어린 군주를 보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한 후 레이와 샤를 향해 루미경의 신하가 되고 싶냐고 묻는다. 이는 아르스를 약간 겁먹게 하지만 그의 신하들은 충실하여 제안을 거절한다. 곧 아르스는 회의실에 들어가자마자 강렬한 분위기 때문에 물속의 물고기처럼 느껴지기 시작해 단순히 테이블에 앉는다. 한 노인이 아르스를 어린 시절 기억하고 그에게 쿠키를 제공하는 반면 뚱뚱한 남자는 그를 경멸스럽게 바라본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모두 일어선 채 케나르의 군주가 렌과 함께 방으로 들어온다. 아르스는 즉시 루미경의 능력치를 살펴보며 예상대로 군주가 매우 높은 능력치와 능력을 가진 것임을 깨닫는다. 비록 그의 아버지의 능력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루미의 믿음직한 조언이 렌에게 그가 부족한 모든 속성을 채워줍니다. 아르스에 따르면 루미와 렌이 함께라면 아마도 나라를 위한 최고의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영주는 다른 영주들에게 앉아있으라고 말하며 미션의 통치자가 살해되었음을 설명합니다. 이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그들이 모두 어린 아들보다 큰 아들인 커런경을 지지할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모두 소집했다고 말합니다. 만약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다면 지금 말해야 한다고 합니다. 노인과 뚱뚱한 사람 모두 즉시 이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아르스도 그들의 선례를 따르며 다가오는 전쟁에서 형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영주는 계속해서 그들 모두가 상비군을 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웃 카운티가 이 상황을 이용해 공격할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들은 방어할 충분한 병력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 후 그는 법정을 해산하지만 떠나기 전에 아르스에게 다가가 아버지 대신 의회에 참석한 것을 칭찬합니다. 루미는 람베르크 영토가 매우 작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놀라운 인재들을 영입하여 주변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 중 하나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아르스에게 계속 잘하라고 말하고 떠납니다. 하지만 아르스가 움직이기도 전에 뚱뚱한 남자가 그를 멈추고 리샤의 아버지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는 아르스에게 자신의 딸이 최근에 그의 편지를 더 이상 받지 못해서 매우 속상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아르스는 그녀에게 답장을 보내려고 했지만 쓸 때마다 이런저런 일이 방해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뚱뚱한 남자는 어릴 적부터 자신의 딸이 매우 똑똑했기 때문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 때문에 그녀는 법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정치인들로부터 모든 책략과 속임수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아르스가 결혼하려는 그 소년 영주를 의심했지만 이제는 아르스가 충분히 잘 해낼 거라고 확신하며 아르스에게 쏘아붙였던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합니다. 아르스도 사과하며 편지를 쓰겠다고 약속합니다. 람베르크 영지로 돌아온 레이븐 영주는 아르스가 전쟁 회의에 참석한 것을 칭찬하며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을 보고 어른이 된 것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매우 기쁘지만 자신의 실력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레이와 함께 매일 훈련을 시작합니다. 안타깝게도 모두가 발전하고 있지만 아르스는 전혀 발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레이는 휴식을 취하라고 말하지만 아르스는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없기에 거절합니다. 모의 전투 때마다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이길 수 없어서 완패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갑자기 로즈가 마당으로 뛰어들어와 아르스에게 편지를 건넵니다. 루미경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이웃군이 옛 영주의 영토를 침략했으니 맞서 싸워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르스는 크게 놀라지만 아버지가 군대를 이끌 만한 상태가 아님을 알고 자신의 병사들을 불러 연설하려 합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그의 뒤에 나타나 자신이 군대를 이끌겠다고 선언합니다. 아르스가 항의하려 하자 레이브는 그가 아직 전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레이브는 사형수를 데려와 아르스에게 처형을 지켜보게 하고 침착하게 지켜본다면 군대를 이끌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범죄자는 단두대에 끌려가 즉시 처형당합니다. 레이븐의 예상대로 아르스는 너무나도 나약하고 연약하여 바닥에 토합니다. 레이븐은 군대의 출격을 명령하고 모두 그를 따릅니다. 아르스는 자신의 나약함에 울면서 뒤에 남겨지고 전쟁 후에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있을지 걱정합니다. 이 전투는 그들의 병력이 5,000명 이상으로 압도당한 한 달간의 장기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로즈의 적을 압도하는 뛰어난 전술, 적을 두려움으로 떨게 한 샤르의 멋진 마법 공격, 그리고 레이와 레이븐 경이 적의 진격을 뜨거운 칼로 버터를 자르듯이 뚫고 나간 치명적인 전투 능력 덕분에 그들의 군대는 마침내 승리를 거두고 훨씬 더 큰 적의 군대를 물리친 후 성을 점령했습니다. 한 달간의 정보 끝에 레이븐 경과 그의 휘하들은 아르스의 12번째 생일 이후 4일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아내와 두 어린 자녀는 아버지의 상태가 악화되자 아버지 곁을 지키며 아버지를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아르스는 상처투성이로 아버지의 방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상태에 대해 레이에게 물었습니다. 레이는 그의 아버지의 상태가 얼마나 나쁜지 설명한 후 누군가 아르스를 다치게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훈련 중에 다쳤고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아프신데도 아르스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복 전쟁을 이끌게 되어 슬퍼하고 있습니다. 레이는 아르스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의 잘못이 아니라고 안심시키지만 아르스는 신경 쓰지 않고 고마운 말에 감사를 표한 뒤 돌아섭니다. 샤르는 레이에게 정복 전쟁을 떠난 이후로 계속 훈련을 받고 행동이 변했다는 것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웃음을 잃고 모든 것을 잊은 채 밤낮으로 자신보다 강한 사람들과 싸우며 더 강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에 생각이 끊깁니다. 늦은 시간이라 걱정하는 레이는 문을 열고 리샤와 그녀의 집사가 현관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리샤는 매우 걱정하는 듯 늦은 시간에 찾아온 것을 사과하지만 바로 아르스의 안부를 묻습니다. 분쟁이 시작된 이후로 아르스의 편지가 이상해졌다고 말합니다. 전에는 편지를 통해 감정을 표현했지만 요즘에는 감정이 없는 형식적인 편지만 보낸다고 합니다. 레이는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며 리샤에게 자신만의 사정이 있으니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리샤는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아르스가 걱정된다며 무슨 일인지 묻습니다. 레이는 처형과 관련된 모든 일들과 아버지의 건강 악화에 대해 자신이 책임이 있다고 느끼는 이유,
상황을 제어할 만큼 강하지 못했던 자신을 자책하는 심정을 리샤에게 이야기하기로 합니다. 리샤는 아르스가 안쓰러워 그를 확인하러 훈련장으로 가지만 문을 열자 두 사람이 치열하게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아르스가 한 병사와 싸우고 있지만 병사를 제압할 만큼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병사는 아르스에게 몸 상태가 좋지 않으니 오늘은 싸움을 그만두라고 합니다. 리샤도 아르스에게 그만하라고 하려던 찰나 아르스는 다리를 절뚝이며 일어서서 아버지가 전쟁 중 더 힘든 상황에서 싸웠다며 아들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리샤는 아르스의 결연한 모습에 마음을 바꿉니다. 리샤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르스를 당분간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한 하녀가 뛰어오며 레이븐 경이 의식을 되찾았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전한다. 로즈는 기쁜 눈물을 흘리며 아르스에게 알릴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하녀는 경이 그녀에게 세 사람만 먼저 데려오라고 지시했다고 말한다. 레이, 샤르, 로즈는 명령에 따르며 레이븐의 방으로 들어가 그가 약해 보이며 앉아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아픈 상태에서 전장에서 그를 다뤄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 그 후 그들에게 자신의 집에서의 생활과 여기서의 생활이 마음에 드는지 묻는다. 레이는 예전 삶과 비교할 때 이곳은 천국처럼 느껴진다고 답한다. 로즈도 이 감정에 동의하며 이곳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샤르는 여기만이 자신이 알고 있는 유일한 집이라고 답한다. 그는 처음 그들이 왔을 때 레이븐이 그들을 자신의 추종자로 만들고 싶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함께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 레이는 유색 인종이었고 로즈는 5살밖에 안 된 아이였고 샤르는 연약한 소녀였지만 그들은 모두 성장하여 사랑과 가족에게 그들의 유용성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아르스가 아직 전장에 맞설 만큼 강하지 않으며 어린 나이에 영주직을 맡기는 것은 매우 잔인하다고 주장하지만 이제 다른 선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의 문턱에 서니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내지 못했는지 깨닫게 되고 전에 아르스를 전장에 데려가 이 세상의 잔혹한 현실을 보여주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그는 항상 아르스를 힘들고 냉혹한 세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를 보호하려 했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고 자신이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영주가 아닌 아버지로서 그들에게 말하며 자신이 할 수 없을 때부터 아르스를 지지해달라고 간청하며 그들 앞에 절합니다. 로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며 그는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아르스를 돕겠다고 말합니다. 샤르는 지도력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지만 아르스가 이상향을 창조하는 꿈을 실현하는 것을 돕고 싶다고 말하며 그를 온전히 신뢰한다고 말합니다. 레이는 아르스를 만나기 전까지 자신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아르스가 자신의 삶에 의미를 주었다며 죽는 날까지 아르스의 칼과 방패가 되어 함께 싸우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들은 모두 레이븐 경에게 이 임무를 맡겨준 것에 감사하며 떠납니다. 그 후 리샤가 호출되고 세 사람이 떠난 후 처음으로 레이븐 경과 만납니다. 그는 이러한 상태에서 그녀를 만나게 되어 사과하며 비록 그녀가 그를 처음 만나지만 그는 그녀를 이전에 만났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수년 전의 일입니다. 레이븐은 장례식에 참석했었고 그곳에서 리샤가 어린 소녀로서 슬픔에 잠겨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남동생이 배가 고파서 울기 시작하자 리샤는 즉시 눈물을 닦고 동생에게 과자를 주었습니다. 그날 레이븐은 그녀의 친절함을 깨닫고 아르스와의 약혼을 그녀의 아버지에게 제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아르스가 어려운 시기에 함께 있어주고 영토 관리를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리샤는 아스가 아버지처럼 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이야기하며 울기 시작하고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며 그녀가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녀는 방을 나서며 레이가 달을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시야에서 벗어나자 그는 레이븐 경의 상태를 보고 통제할 수 없는 눈물로 터져나온다. 조금 후 아스가 호출되어 여러 가지 약을 들고 들어온다. 그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상태에 대해 연구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몇 가지 돌파구를 발견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하지만 레이븐은 아들에게 그의 옆에 앉으라고 하며 아버지처럼 이야기를 시작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는 자신이 극도로 부패한 영주가 가난한 농민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가난한 지역 출신이라고 주장한다. 이 모든 것에 지친 레이븐은 자신의 고향과 지역을 떠나 도망치게 되었고 인생에서 처음으로 시장을 만난 주요 도시까지 도달했다. 시장은 그의 말 위에서 위험 있게 보였고 그날 이후 레이븐은 자신에게 주어진 카드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기로 결심하고 혼자서 검을 휘두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곧 그는 검술에 능숙해졌고 여러 전투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으며 이는 그가 람베르그 지역의 영주로 승진하는 결과로 이어졌고
그곳에서 그의 인생이 진정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아르스에게 이 상황을 자신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말하며 이 지역의 사람들을 돌보는 강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르스는 감정이 북받치지만 스스로를 추스르고 때가 되면 공정하고 좋은 군주가 되어 자신의 사람들과 가족을 모든 해로부터 보호하겠다고 약속한다. 그 후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로서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을 때 레이븐 경은 더 이상 가족을 돌보지 않게 되었다. 장례식은 그날 저녁에 열렸고 거의 모든 람버그 사람들이 그들의 공정하고 좋은 군주의 마지막을 애도하기 위해 참석했다. 그는 장례식에서 꽃을 바치기 전에 형제자매들을 가까이 불러 그들을 위로했다.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지만 그는 마음을 다잡고 아버지가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그의 신하들에게 말한다. 그는 아버지가 그에게 이 지역 전체를 돌보라고 맡겼다고 주장한다. 그는 그들을 향해 돌아서서 솔직하게 자신이 아버지만큼 강하지도 경험이 많지도 않지만 최선을 다해 항상 그들을 돌보겠다고 약속하고 힘든 시기에 그들의 지지를 부탁한다. 그의 백성들은 그의 이름을 외치며 지옥 깊은 곳까지 따르겠다고 외치니 그의 마음속 깊이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샤르는 전투 중 힘겨워하던 자신에게 레이븐이 다가와 격려하며 이미 잘하고 있으니 무리하지 말라고 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로즈 또한 겨울밤 공부하던 그에게 레이븐이 다가와 담요를 덮어주며 쉬라고 아직 어리고 성장할 시간이 많다고 했던 그의 친절함을 기억합니다. 레이븐 경은 그를 걱정하며 찾아와 담요를 건네주고 무리하지 말고 잠시 쉬라고 아직 어린아이니 성장할 시간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감사함을 느낀 아르스는 그들의 충성에 감사를 표하며 모두 무릎을 꿇고 새로운 군주 시대의 시작을 맞이합니다. 새로운 시련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8부를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어린 시절 첫사랑과 결혼해 스파이 훈련을 시작하는 외로운 고아에 대한 이 새로운 애니메이션도 꼭 확인해보세요.